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 운영 및 정책, 우리가 12시 40분부터 2시 10분까지 시간이 주어져 있고요. 저는 한양대학교 교통물류공학과 오철입니다. 그리고 저랑 같이 좌장을 해주실 분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노창균 박사님 참석해 주십니다. 오늘 요 계획상에는 6편의 논문이 발표되는 거로 돼 있었는데 좀 사정이 있어서 한 분이 빠지고 5분이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경대학교의 박민준 석사과정 학생하고 모무기 교수님이 작성하신 논문인데 주택 유형별 주차장 설치 기준에 관한 연구. 발표 시작해 주시죠. 처음에 서론, 그다음에 기존 문헌 고찰, 자료 수집 및 구축, 그다음에 설치 기준에 대한 분석과 결론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주택의 주차면을 공급하기 위해서 주차장법 시행령,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나온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적용하여 주택의 주차면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활용되고 있는 주차장법 시행령 및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1999년 또는 2005년에 개정되어 현 시점에서는 적용하기에는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과 다중주택, 다가구 주택으로 공동주택은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아파트로 주택 유형별로 분류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선행 연구들을 보면은 단독주택을 3가지로 분류하지도 않았고 공동주택 또한 3가지로 분류하지 않고 하나의 공동주택으로 선행 연구가 실시되어 있습니다. 실시되어 있어 주택 유형별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의 경우 주거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이제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제시되어 있는데 부대 시설과 같은 공용 면적을 많이 포함하는 아파트의 경우 세대당 차량 보유 대수가 상대적으로 많을 수가 있어 연면적을 이용한 설치 기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주택 유형별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은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아파트로 분류하여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구의 범위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2019년 마포구 및 은평구 주차 이용 실태 조사 자료를 이용하였습니다. 따라서 공간적 범위는 마포구 및 은평구의 주택으로 설정하였고 시간적 범위는 주차 이용 실태 조사를 실시한 2019년 7월 1일부터 9월 13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구 흐름도입니다. 처음에 이제 기존 문헌 고찰, 선행 연구랑 그다음에 주차장 설치 기준에 대해서 고찰을 하고 그다음에 자료 수집 및 구축, 은평구랑 마포구 주차 이용 실태 조사 자료를 수집하고 그다음에 업무 시설, 제2종 근리생활시설과 같은 이제 복합 시설은 제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초 분석을 하였고 그다음에 주택 유형별로 분산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분산 분석을 실시하여 주택 유형별을 다시 한번 재분류하였습니다. 그다음 재분류된 이제 주택 유형별로 회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주택 유형별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존 문헌 고찰입니다. 주택 유형별 설치 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과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는 다가구 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에 제시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다가구 주택 및 공동주택은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 및 공동주택은 주거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고 다가구 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시설 연면적을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선행 연구입니다. 주차 원단위를 이용한 주차수 산정모형 구축에 관한 연구의 정말표 선행 연구에 따르면은 대구광역시와 울산광역시의 주차 시세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용도 지역별 주차 특성이 다르다는 것을 제시하였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연면적과 주차 면수를 이용해서 주차 수요 산정 모형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오제약 외 한 명의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기준은 주차 이용 시세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공동주택의 지역별 규모별로 분류하였고 그다음에 규모를 20평, 30평, 40평 및 50평 및 50평 이상으로 분류하여 세대당 주차 대수를 제시하였습니다. 설치 기준별 오차 분석을 통해 한정한 공동주택의 주차 설치 기준과 실제 주차 이용 시대 조사를 비교하여 이제 규모별로 이제 주차장 설치가 어느 정도 더 필요할
어느 정도 더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손상호 외에 주차 원단위 산정에 관한 연구입니다. 아파트 내 전용 면적, 연간 수입, 운전면허 수등을 등을 이용한 다중회계 분석의 결과로 아파트 주차수 산정 모형을 구축하였고, 이어간의 한 명의 공동주택 주차장 이용 실태 분석을 통한 설치 기준 개선 방안 연구에서는 공공에서 공급한 이제 공공주택 단지의 주차장 실태 조사 및 관련 제도 검토 결과를 기초로 공공주택 주차장 설치 기준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기존 연구에서는 단일주택 유형만으로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거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으로만 주택 유형을 분류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단독주택을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으로 분류하였고, 공동주택을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총 6개의 주택 유형을 분류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6개의 주택 유형에 대하여 연면적 1000제곱미터당 평균 주차 면수를 기준으로 주택 유형을 재분류하여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료 수집 및 구축입니다. 본 연구는 이제 마포구 및 은평구 주차 이용 실태 조사 자료를 수집하였고, 조사 일시는 2019년 7월 1일부터 2019년 9월 16일까지 조사된 자료입니다. 조사 내용으로는 시설 현황 조사는 시설의 주차 면수, 주차 규모, 유무료 등 운영 방법, 주 사용 용도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이용 실태 분석을 위해 이제 첨도시, 비첨도시 등 시간대별, 차종별로 주차 조사를 실시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주택의 주차 면수를 활용하기 위해 시설 현황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습니다. 이제 주차 이용 실태 조사의 조사 방법으로는 조사원에 의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 시간으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8시까지 하루에 9시간을 조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료 구축입니다. 조사된 주택을 주 사용 용도를 보시면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아파트로 분류하였고, 보시면은 제1종 근리생활시설, 제2종 근리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이 포함된 주택이 있었습니다. 그런 주택 학교 복합시설은 주차 면수 산정 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고 이제 업무시설 제외한 시설은 업무시설, 제2종 근리생활시설들을 제외하였고, 제1종 근리생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편의생활시설로 구분하여 주차면서 산정 시 영향이 적고 해당 연면적을 제외시키기 곤란하여 제1종 근리생활시설은 포함하는 주택은 제외시키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기초 분석입니다. 단순히 주차 면수 자료는 주차 특성을 반영하기보다는 세대수의 과다를 반영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연면적 1000제곱미터당 주차 면수를 적용하였습니다. 연면적 1000제곱미터당 주차 면수는 세대수의 과다보다는 이제 단위 면적당 주차 규모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자료의 개수를 보시면은 이제 다세대 주택이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 주차 면수는 아무래도 아파트가 가장 많았고, 연면적 1000제곱미터당 주차 면수의 평균은 이제 아파트보다는 이제 다세대 주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설치 기준 분석입니다. 주택 유형별로 주차 특성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당 주차 면수를 이용하여 분산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분산 분석 결과 이제 동일하다는 가설을 기각하였지만 이제 등분산이 동일하다는 가설이 기각되어서 이제 게임사 후의 사후 분석을 따로 실시하였습니다. 게임사 후의 사후 분석 결과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은 이제 주차 면수가 같다는 가설이 채택되었고, 이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아파트 연립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연면적 1000제곱미터당 주차 면수가 같다는 가설을 기각하였습니다. 따라서 게임사 후의 사후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이제 주택 유형을 네 그룹으로 분류하였습니다. 1그룹은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으로 설정하였고, 2그룹은 아파트, 3그룹은 연립주택, 4그룹은 다세대주택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재분류된 주택 유형별로 이제 원점을 지나는 회계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원점을 지나는 회계 분석을 실시한 이유는 연면적이 0제곱미터면 이제 주차 면수도 0대로 산정되기 때문에 원점을 지나는 회계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종속 변수는 주차 면수로 설정하였고, 독립 변수는 1000제곱미터당 시설 연면적으로 설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표는 이제 산출된 회계식과 이제
산출된 회계식과 여적을 나타낸 표입니다. 산출된 회계식으로 이제 주차 시설 이제 설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제 변환식을 이용하여 주차 면수를 산정하였습니다. 이제 변환식을 사용한 이유는 기존 주차장 설치 기준과의 비교를 위해서 이제 시설 연면적당 한 대를 기준으로 주차 면수를 설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회기식을 토대로 이제 변환식을 설정하였고, 이제 각 그룹별로 시설 연면적이 몇 제곱미터당 주차 면수 한 대가 필요한지를 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산정 결과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135제곱미터당 한 대, 시설 연면적 130제곱미터당 한 대로 분석 결과로 나왔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125제곱미터당 한 대,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130제곱미터당 한 대,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90제곱미터당 한 대로 설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결론입니다. 본 연구는 이제 주택 유형별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택 유형별 설치 기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2019년에 조사된 마포구 및 은평구 주차 이용 시대 자소를 이용하였고, 조사된 주택시설 중 업무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된 주택시설은 제외하였고,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된 이제 주택시설 같은 경우에는 제외시키지 않았습니다. 주택 유형별로 특성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분산 분석을 실시하였고, 이제 분산 분석 결과 이제 주택 유형을 이제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을 1그룹, 아파트를 2그룹, 연립주택을 3그룹, 다세대주택을 4그룹으로 분류하여 총 4가지로 재분류하였습니다. 재분류된 주택 유형별로 종속 변수는 주차 면수, 독립 변수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당 시설 연면적을 설정하여 원점을 질하는 회계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회계 분석 결과 단독주택,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회계 개수는 7.2888이 나왔고, 아파트 회계 개수는 7.977, 연립주택의 회계 개수는 7.558, 다세대 주택의 회계 개수는 11.043으로 분석되었고, 산출된 회계 개수를 이용하여 주택 유형별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과표를 보시면은 단독주택, 다중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차장 설치 기준에도 시설 연면적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비교가 쉽게 되지만, 다가구 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거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 연면적과 그냥 추론으로 본 연구에서는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차장 설치 기준은 부족한 주차 면수를 한정하고 있었고, 본 연구의 결과로 현재 활용되고 있는 주차장 설치 기준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향후 과제입니다. 이제 본 연구에서는 이제 주택 유형별로 주차장 설치 기준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주택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연구를 수행하였고, 주택 유형으로만 연구를 진행하여 주택뿐만 아니라 이제 본 연구에서 제외한 업무 시설 및 복합 시설 등 더 다양한 용도 시설의 주차장 산정물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마포구, 은평구의 공간적 범위를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이제 마포구, 은평구뿐만 아니라 마포구, 은평구를 포함한 이제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주변 교통 특성을 반영하지 않아서 향후 연구에서는 주변 교통 특성을 반영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설 연면적으로 주차 면수를 한정하였지만, 시설 연면적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현재도 활용하고 있는 주거 전용 면적으로도 주차 면수 한정할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참고 문헌이고요.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 좋은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 발표하시는 분들부터는 한 10분 정도의 발표가 끝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상 지금 한 15분 정도 흘렀는데 15분이면은 우리가 시간이 좀 빠듯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노 박사님 어떻게 좋은 의견이나 코멘트나 있으시면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말씀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잘 들었고요. 일단은 주차장 문제가 최근에 더 심각해진 거를 우리가 좀 체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주차장 문제는 과대도 문제지만 과소도 문제이고, 그런 측면에서 예전에 만들어진 기준을 좀 개정해서 현실에 맞춰서 한다는 측면에서 좀 필요한 연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단순히 이제 제가 조금 의문 아니면 이 논문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고 싶은 내용은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물론 구독할 수 있는 자료가 현재 은평이나 마포밖에 없어서 여기만 제시했을 것 같긴 한데,
얘네들이 가지는 약간 대표성이라든지 뭐 약간 그런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었으면 같이 제시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모든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다 분석하고 이러기에는 사실 쉽지는 않고, 서울만 한다고 해서 서울에 있는 기준을 가지고 부산에 갖다 잣대를 대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표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걸 찾아내서 그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의 데이터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전수조사를 한다든지 이 두 가지 방법을 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또 하나가 연면적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주차 대수이기 때문에 보유 대수도 조금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뭐 연면적당 뭐 보유 대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지금 나온 결과하고 비교를 해본다 그러면 단순 연면적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해도 될지 아니면 추가적인 변수를 더 고려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조금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전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 제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이 회귀 분석의 목적이 뭐죠? 주차 이제 설치 기준을 이제 제시하기 위해서 이제 설정을 했는데, 회계 분석을 실시를 했는데 이제 그 회귀 분석 그 슬라이드 한번 띄워봤으면 좋겠는데. 종속 변수는 뭐고 독립 변수는 뭐죠? 그 종속 변수는 이제 주차 대수이고요. 그다음에 독립 변수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당 이제 시설 연면적입니다. 그 주차 종속 변수로 쓰인 종속 변수로 쓴 주차 면수라고 하는 거는 현재 지금 그 조사 대상 지역의 실제 면수인가요? 네, 실제 면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 종속 변수와 이 독립 변수로 이 만들어진 회귀식의 의미가 뭐죠, 그러면? 이게 연면적당 주차 면수가 몇 대 필요한지를 이제 산정하기 위해서 회계 분석을 실시하였고요. 근데 그게 필요한지 안 한지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현재 상황에 대한 관계만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제 회계 분석을 통해서 이제 뒤에 보면 변환식이 있습니다. 네. 이거를 이제 나온 회계식을 토대로 이제 주차 면수 한 대당 시설 연면적이 얼마큼 필요하냐를 산정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이제 회계 분석을 실시한 겁니다. 그 회귀식을 가지고 뒤집은 거 아니에요? 잘 이해를 못했는데. 예. 저 변환식이라고 하는 거의 의미가 뭐죠? 이게 변환식에 대한 의미가 이제 x가 이제 시설 연면적을 나타내는데, 그다음에 y가 주차 면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차 면수 한 대당 시설 연면적이 몇 대가 주차 면수 한 대당 시설 연면적이 얼마큼 필요한지에 대해서 산정하기 위해서 그냥 y에다가 그냥 주차 면수 한 대를 기준으로 잡고 x가 얼마큼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주차 면수 산출하기 한 때문에. 대당 필요한 시설 면적이 얼마냐를 찾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한번 내가 고민 한번 해볼게요. 저도 뭐 지금 이게 좀 낯설어서 한번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 발표를 해주실 분은 충북대학교의 오창환 석사과정 학생하고 송태진 교수님하고 한국교통연구원의 원민수 박사님 함께 연구해 주신 내용인데요. 예, 발표 시작해 주시죠. 예, 교통혼잡에 따른 링크 분할 방법론 정립 및 노드링크 숙성 데이터 가이드라인 제시에 관한 연구,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를 중심으로 발표를 맡게 된 충북대학교 오창환입니다. 예,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예, 연구의 배경 및 목차입니다. 연구의 목차입니다. 첫 번째로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그리고 연구의 방법 및 절차, 다음에 교통혼잡에 따른 링크 분할 방법론 정립, 그리고 결론 및 시사점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구의 배경입니다. 예, 첫 번째, 교통류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현 노드 링크 체계입니다. ITS 표준 노드 링크 관리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현 표준 노드 링크 체계는 교차로, 교량, 터널 등 시종점 등 물리적인 지형 변화에 따라 노드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링크 내 사고, 혼잡 등 교통량의 변화가 발생할 시 교통류를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앙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A, B 링크가 특정 시간에 A 다시 지점에서 반복 혼잡이 발생하여 도로는 A와 A 다시 구간은 혼잡 상황, 그리고 A 다시에서 B 구간은 비혼잡 상황이라고 가정할 때 실질적으로 A에서 A 다시 링크만 혼잡 구간이지만
현 표준 노드 링크 기준에 따라 AB 링크 전체를 혼잡 구간으로 판단해 이용자는 AB 링크 전체 구간이 막히는 구간이구나 라는 정보 제공을 받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로 미래 교통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을 위한 로컬 다이내믹 맥, 즉 LDM의 개념이 도입되고 있는데요. 해외에서는 LDM을 통해 자율 협력 주행 등 신교통의 도입으로 혼잡, 안전 등 정교한 네트워크 체계 마련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LDM은 물리적 속성에 의해 정보를 제공하는 현 표준 노드 링크 체계와 유사한 개념인 레벨 1, 그리고 기상 악화, 교통 규제 등의 정보를 1시간 이내 단위로 제공하는 레벨 2, 그리고 교통사고나 혼잡 등의 교통정보를 1분 단위로 제공하는 레벨 3, 그리고 보행, 차량 등 실시간 정보 이동을 정보화하는 레벨 4 단계의 4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 커넥티드카, 자율주행 차량 등 미래 교통에서 보다 세밀한 교통정보 서비스를 위해 혼잡 상황 정보 제공의 레벨 3 측면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이벤트에 따른 교통률을 반영한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한 형태의 노드링크 체계 연구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연구의 목적입니다. 위 배경하에 본 연구의 목적은 교통 혼잡에 따른 링크 분할 방법론 정립 및 노드링크 속성 데이터 생성 가이드라인 제시인데요.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반복 혼잡 구간 영역은 좌측 아래 그림의 역삼각형의 형태를 띠는데요. 본 연구에서는 실험 설계를 통해 혼잡 영역관 판단 시 물리적 속성에 의해 구분된 표준 노드가 아닌 혼잡의 시작이 언제이며 그 지점은 어디이며 해당 혼잡이 얼마나 지속되는지에 대해 링크를 분할해 보다 세밀한 정보의 신규 노드 링크를 생성하고 이용자에게 정확한 혼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연구의 방법 및 절차입니다. 교통 혼잡에 따른 링크 분할 방법론 정립 및 신규 노드 링크 속성 데이터 가이드라인 제시입니다. 첫 번째, 경기교통정보센터에서 일자별로 제공하는 구간 및 시간별 속도 정보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험 설계를 위한 혼잡 구간을 선정합니다. 두 번째, 선정된 혼잡 구간에서 다수 차량을 순차적으로 운행하는 실험 설계 및 기타 기준을 적용한 반복 혼잡 구간을 선정을 통해 실험 설계를 진행합니다. 세 번째, 선정된 반복 혼잡 구간에서 각 기준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노드를 식별하고 이를 토대로 기존의 링크를 세분화한 신규 링크를 생성합니다. 네 번째, 앞서 제시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특징을 파악한 뒤 이를 반영해 교통 혼잡에 따른 노드 링크 속성 데이터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교통 혼잡에 따른 링크 분할 방법론 정립 스텝 1입니다. 혼잡 구간 서울 외곽 순환도로는 우리나라 혼잡 구간 중 서울과 타 지역 간 통근 진출입의 연결로로서 극심한 혼잡이 발생하는 구간입니다. 이에 따라 이용자 측면에서는 링크 분할을 통해 보다 정확한 교통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구간입니다. 실험 설계 구간을 선정했는데요. 우측 그림은 저희가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경기교통정보센터에서 구간별 통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저희가 종합했는데요. 평일 데이터의 경우 여러 개의 혼잡이 식별되었으며 주말의 경우 이 식별이 정확하게 구분되어 이 중 도로 연장과 혼잡 강도를 고려해 1그룹의 별내 IC, 송파 IC를 실험 설계 구간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실험 설계의 목적인데요. 그 반복 혼잡 구간을 선정하기 위한 실험 설계의 목적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실시한 실험 설계는 혼잡 발생 구간 내 다수의 차량을 순차적으로 운행하여 실제 발생하는 반복 혼잡 구간을 식별하기 위해 실시했습니다. 출발지는 구리 휴게소, 운행 일시는 11월 10일 오후 1시부터 8시, 10분에서 15분 간격으로 차내 단말기를 장착한 프로보 차량을 이용해 총 32회 운행하였습니다. 반복 혼잡의 경우 역삼각형의 혼잡 영향을 확인할 수 있으며 상단에 혼잡의 원인 지점인 혼잡 발생 지점, 차량이 혼잡을 겪기 시작하는 지점인 혼잡 진입 지점, 그리고 충격파로 인한 혼잡이 최대 지점인 혼잡 최대 지점을 식별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실험 설계 구간 내에서
반복 혼잡 구간을 선정하고자 했으며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반복 혼잡 구간의 이론을 기반으로 역삼각형꼴의 혼잡 영역을 선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톨게이트 등과 같은 물리적인 지형 지물로 병목 구간을 유발시키는 혼잡 구간은 제외하였습니다. 세 번째, 실제 발생되는 혼잡 유형의 다양성을 고려해 반복 혼잡 구간의 유형이 중복되는 경우 현실성을 고려한 반복 혼잡 구간을 선정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따라 별내 IC에서 송파 IC에서의 실험 설계 결과는 좌측 하단의 시공도에서 3개 구간으로 반복 혼잡 구간을 식별했으며 본 연구에서는 톨게이트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잡 유형의 중복이 빈번히 발생되는 현실성을 고려한 기준 3, 그리고 반복 혼잡과 유사한 기준 1 때문에 이상 구간을 통합해 연구의 반복 혼잡 구간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스텝 3 링크 분할 반복론 정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혼잡 발생 지점, 혼잡 진입 지점, 혼잡 최대 지점을 식별한 기준은 좌측과 같으며 이를 이용해 식별된 지점의 산술 평균값을 이용해 혼잡 발생 지점 그리고 진입 지점을 도출했습니다. 혼잡 발생 지점은 데이터 수집 시작 지점인 별내 IC로부터 약 13.52km 떨어진 지점의 신규 노드를 선정했고요. 혼잡 진입 지점은 약 6.832km 떨어진 지점의 신규 노드를 선정했습니다. 또한 충격파로 인해 혼잡 최대 지점은 별내 IC로부터 약 5.492km 떨어진 지점에 선정하였고요. 혼잡 발생 지점부터 혼잡 최대 지점까지의 거리를 선정해 약 8.028km를 반복 혼잡의 신규 링크로 선정하였습니다. 스텝 4 노드링크 속성 데이터 가이드라인 제시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혼잡 발생 지점 그리고 진입, 최대 지점의 신규 노드와 최근접 표준 노드로부터의 거리를 표시한 것은 보시는 그림과 같으며 이를 종합해 반복 혼잡 구간의 신규 링크를 표시한 결과 상일 IC 북측 노드로부터 혼잡 발생 지점의 신규 노드까지 거리인 0.459km 그리고 구리 IC부터 혼잡 최대 지점의 신규 노드까지 거리인 0.5km, 즉 이를 합한 0.959km의 세분화된 정보 제공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해당 신규 노드 링크의 속성을 기반으로 구성한 데이터셋입니다. 주 요점은 노드 퍼 디스턴스에 최근접 표준 노드와 해당 지점의 이격거리를 기입해 해당 구간을 식별할 수 있고 위 경도를 통해 해당 지점을 식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혼잡 시작 및 종료 시간, 노드의 지점 평균 속도, 그리고 신규 링크의 대기 행렬 길이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론 및 시사점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 외곽순환도로 내 별내 IC부터 송파 IC까지의 실험 설계를 통해 혼잡 발생 지점, 혼잡 진입 지점, 혼잡 최대 지점의 신규 노드와 반복 혼잡 구간의 신규 링크의 분할 방법론을 제시함과 동시에 해당 속성 데이터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각각의 지점은 출발 지점인 별내 IC로부터 13.52km, 6.832km, 5.492km 지점의 신규 노드를 생성했으며 혼잡 발생 지점과 최대 지점까지의 분할된 신규 링크를 생성하였습니다. 각각의 신규 노드는 현 표준 노드와 평균적으로 약 400m가량 이격된 지점에 생성되었으며 이를 이용자에게 정확하고 세분화된 올바른 정보 제공을 통해 단 한 건의 사고라도 감소시킬 수 있을 시 유용한 정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실시간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노드 및 링크는 교통류에 따라 다양한 지점에서 발생될 수 있음을 감안해 실시간 정보를 바탕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미래교통의 커넥티드카, 자율주행 자동차 등 한층 더 정교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반복 혼잡 구간을 중심으로 진행한 연구로서 교통사고 등의 이벤트에 따라 발생되는 비반복 혼잡에 대한 노드링크 정보 제공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연속류 교통이 아닌 교차로 내 방향별 링크 아니면 차로별 링크 분할에 대한 연구 시 보다 활용성 있는 혼잡 정보가 제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혼잡 최대 지점의 신규 노드를 생성한다고 저 예. 결론 3번에 썼잖아요. 예, 맞습니다. 혼잡 최대 지점 그러니까 관찰된 데이터 내에서 최대 지점인가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혼잡의 기준은 어떻게 잡은 거죠? 앞서 혼잡 발생 식별 지점의 식별 기준에서 일단 혼잡의 기준은 저희 고속도로 혼잡 기준은 원활히 80km 초과 그리고 지체 80에서 40km, 정체는 40km 미만으로 했고요. 저희 실험 설계에서 발생 지점과 그리고 진입 지점 그리고 최대 지점의 식별 기준은 실험 설계 차량의 순간 속도가 60km인 지점 그리고 순간 속도가 60m 미만에서 60km 이상으로 변경되는 지점 그리고 이 지점을 종합해 혼잡 진입 지점과의 이격거리가 200m 이상인 지점을 발생 지점으로 식별했고요. 이 진입 지점도 설계 차량이 순간 속도가 60km인 지점 그리고 순간 속도가 60km 이상에서 미만으로 변경되는 지점을 식별했습니다. 로 박사님 뭐 있으세요? 그러면 혼잡이 발생한 구간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뭐 혼잡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 그 마지막 지점의 노드가 계속 변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이 연구의 활용을 어느 쪽에서 하는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LDM 얘기도 하셨고 그 다음에 노드링크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기준 표준 노드링크 체계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도로 운영관리라든지 교통 운영관리 쪽에서 활용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 이제 기하 구조라든지 이런 거 기준을 나누는 거고 그 다음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표준 노드링크에다가 어떻게 보면 동질 구간 단위로 별도의 이제 가상 노드를 끊어서 이렇게 정보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여기 혼잡이라든지 이런 거 이거를 거기다 또 반영하기 위해서 새로운 노드를 또 추가한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기준 표준 노드링크 같은 경우에는 같은 노드링크 체계를 가진 여러 가지 시스템에 동일한 정보를 줬을 때 이제 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강점이 있는 건데 신규 노드가 또 들어감으로 해서 연계가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받을 수 있는 어쨌든 체계를 가진 뭐 시스템에서만 저 정보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노드링크가 바뀐다는 얘기는 이게 표준 노드링크처럼 그렇게 정보를 연계하는 게 아니라 그럼 커넥티드 비클처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정체 구간이다 이렇게 정보를 줄 수 있다고 밖에는 생각을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그렇게 친다 그러면 기존 노드링크 체계는 상관이 없는 연구 같아 보이고 커넥티드 비클이나 같은 오토노머스 비클 쪽에서 봤을 때는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과 같은 노드링크 체계라기보다는 그 도로 정밀조디 위에서 좌표로 정보를 줄 것 같아요. 정보 시점이 어디고 거기서부터 어느 방향으로 몇 킬로 지점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좌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걸 노드링크로 끊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연구가 가지는 의미를 좀 가지려면 이 결과를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는지 어디에다 활용할 수 있는지를 조금 먼저 생각해 보시고 조금 정리를 해보면 조금 더 장릴될 것 같아요. 네. 노 박사님 굉장히 좋은 의견 주신 것 같은데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노드링크 이런 거에 대해서 깊게 생각은 평소에 해보지는 않은 사람인데요. 이 표준 노드링크라고 하는 거를 구축하게 된 출발점을 본다고 하면 이게 이제 인프라 기반의 검지 체계를 우리가 도로에 쭉 설치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VDS라든지 뭐 기타 등등의 검지 체계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애그리게이티드된 정보를 만들고 특정 도로 구간의 어떤 대표 통행 시간 또는 대표 통행 속도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교통 정보화하던 초기 ITS 우리 전통적으로 불러왔던 ITS 시스템에서의 교통 정보 제공을 위한 어떤 도구 이렇게 해서 시작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게 이제 지금은 이제 개별 차량을 추적을 하고 개별 차량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끌어올리는 이런 단계에서 이 기존의 어떤 인프라 기반의 ITS에서 쓰던 표준 노드링크 체계라고 하는 게 그런 거하고 어떻게 잘 어우러져야 된다 또는 좀 다른 방향, 좀 더 새로운 방향으로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은 조금 드네요.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다음 주제 발표는
연세대학교하고 국토연구원에서 준비를 하신 연구 내용이네요. 통행시간 감소율에 따른 유료도로의 통행시간 가치 변화. 예, 바로 발표해 주시죠.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호남 로직 모형을 이용한 대한노선 신설로 발생하는 시간 단축에 따른 통행료 지불의사 추정 연구를 발표하게 된 연세대학교 석사과정 이재형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목차는 도입, 선행 연구 검토, 그다음에 실험 설계 방법, 그다음에 모형 추정과 그 결론 순서로 발표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연구의 배경입니다. 이제 저희가 교통시설 투자 사업을 평가할 때 통행시간 절감 편익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70% 이상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통행시간 가치가 매우 중요한데 이 시간 가치를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좀 통행자의 좀 더 세분화된 행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그림으로 보시면 왼쪽에 이제 좀 더 좀 더 발달된 도시 지역이라고 보셨을 때 이 링크의 개발 사업이 발생된다고 했을 때 오른쪽의 도로가 훨씬 링크가 더 이제 시간 단축이 급격함에도 불구하고 통행 수요 자체가 차이나기 때문에 편익이 이제 동등하게 나오게 됩니다. 오히려 더 도시 지역이 수요 때문에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게 되고요. 이렇기 때문에 교통 수요 자체가 적은 낙후 지역에서는 사업 상황 자체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통행 시간 절감 자체가 이제 그 통행 시간을 절감해서 다른 활동으로 전환을 해서 하는 가치인데요. 이제 전통적인 통행 시간 가치에는 이 데설파라는 사람이 이제 모형화를 해서 정리를 하였는데 이제 모형을 보시면 이제 저희가 업무하는 시간과 그 이외의 시간, 그 총 이제 저희의 시간 예삭을 조합을 해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효용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이때 수식에서 주목할 점이 이제 통행 시간에는 일정한 기준을 넘어야 된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시간의 한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간단한 업무를 하더라도 5분 정도의 시간은 필요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이 일정 수준 이상 전환이 되지 않으면 이 충분한 시간 절감이 없다면 실질적인 효용을 체감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통행 시간 절감 변화에 따라서 통행 시간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이론에서 이제 착안을 하였습니다. 네, 이제 통행 시간 가치가 이제 이질적이라는 이 내용에 관련해서 이제 다각도로 많이 검토되었는데요. 이제 통행 목적, 소득 수준 이런 관점에서 연구하신 분도 있고 이제 첨도, 비첨도에 따라서 통행 시간 가치를 세분화를 하여 실제로 이제 시뮬레이션까지 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해외 쪽에도 이제 통행 목적을 실제로 저희 나라 지침과 비슷하게 업무 비업무로 구분하고 있었고 이제 일부 국가에서는 출근 통행을 추가로 구분하고 어떤 국가는 거리까지 구분해서 제시하는 국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휴일 통행도 저희는 이제 좀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지 반영을 고려하는 상황인데 이런 휴일 통행까지 발행하는 국가도 있었습니다. 이제 국내 통행 시간 가치 비교인데요. 이제 시간적인 배경이 조금 다르지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통행 시간 가치가 전반적으로 작다는 걸 인식할 수 있었고 특이한 점으로 이제 일본은 이제 업무와 비업무 통행의 시간 가치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이러한 이론을 이제 증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설문을 실시했는데요. 이제 2010년 작년 10월에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공간적 배경은 이제 서울시민 대상으로 한정을 하였습니다. 샘플 수는 1000명이고 이제 설문 내용은 이제 통행을 평소에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그 사람의 사회경제적 속성, 그다음에 SP 설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SP 설문은 이제 다음 장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통행 특성을 물어봤을 때 이 현재 경로, 그러니까 실제 이용하는 RP 데이터를 받아서 소요 시간과 지불 요금에 대해 응답이 된 자료를 토대로 이제 대안 노선이 생겼다고 가정했을 때 이제 이것이 유료도로라고 가정하면 이제 시간이 더 짧아지는 대신에 이제 요금을 더 지불하는 이런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대안 두 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통행 시간 규모에 따라서 이제 분석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이제 변화의 정도를
10% 이내, 10%에서 30%, 30에서 50, 50에서 70, 총 4개로 나왔고 4개로 나눴으며 각 시나리오마다 3개의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 피실험자 한 명이 12개의 질문을 답하는 이제 SP 설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이제 이 연구를 이제 모형화하기 위해 호남 로진 모형을 사용했는데요. 이제 기존 노선과 신선 노선이 이제 저희가 수단 같은 것은 변경이 없다고 생각해서 이제 시간 개수나 비용은 이제 공통 변수로 설정하였고 이제 사회경제적 속성이나 이제 대안 특유 상수 그다음에 패널 이펙트 효과까지는 이제 신설 노선끼리는 이제 두 노선의 그런 비관측 변수의 차이가 없다고 판단을 하여 동일하게 나왔고 이제 대안 특유 상수나 사회경제 속성 또한 기존 노선에만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때 통행 시간 가치는 이제 그 체인룰 연쇄 그 체인룰에 의해서 이제 시간 개수비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술 통계량인데요. 이제 성별하고 소득은 이제 골고루 이제 뽑혔다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뭐 연령으로도 균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통행 특성을 물어봤을 때 이제 통행 목적과 이제 통행 시간대로 이제 좀 나눠봤는데요. 이제 당연히 이제 출근 업무 통행이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여가 통행이 따르는데 조금 주목할 점은 이제 출근 통행은 60분이 넘어가면 확 줄어드는 반면에 오히려 여가 통행은 60분이 넘어가면 더 늘어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더 늘어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형 추정입니다. 이제 제가 이제 12,000개 전체 그러니까 1,000명의 표본에게 이제 12개의 질문에서 12,000개의 전체 질문을 통해 이제 이 모형을 구축한 것이고요. 이제 대체적으로 성별 나이가 이제 유의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제 소득도 이제 중위소득 쪽에서 조금 이 저소득층에 비해 좀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진짜 궁금했던 사항이 이제 시나리오별로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이었기 때문에 모형을 각각 나눠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요. 이제 대안 특유 상수 그러니까 대안 특유 상수가 이렇게 다 양수라는 것은 이제 그 대안 노선보다는 이제 기존 노선에 좀 익숙한 때문에 좀 이렇게 양수로 추정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 비용 개수가 이제 유의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이제 사회경제적 속성이 조금 특이한 게 이제 시나리오가 조금 극단적으로 변해갈수록 좀 더 유의성이 조금 확보되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패널 효과에 대해서 유의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로스케어 또한 0.4, 0.36에서 0.43 사이로 어느 정도 모형이 적합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행시간 가치 그래프입니다. 이제 통행시간 가치는 시나리오 1에서 11,499원으로 가장 적었고 시나리오 3에서 28,800원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제 사실 시나리오 2부터 4까지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이제 모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정 한계 시간이 넘어가면 이제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현재 통행 시간 가치 2019년 환산할 때가 약 21,000원인데 오히려 이런 통행 시간이 짧을 때는 이 현재 통행 시간 가치보다 더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이제 모형 모수 추정 결과로 이제 사람들이 신설 노선에 비해 기존 노선에 대한 선호가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남성보다는 여성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 이러한 좀 기존 노선에 대한 선호가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통행 시간 절감의 규모에 따라 통행 시간 가치가 크게 달라지는데 이게 저희 2019년 기준에 비해 54%에서 137%까지 편차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제 위의 현상이 이제 통행 시간 절감이 클 때 오히려 현재 기준보다 높다는 것을 봤을 때 앞서 맨 앞에 설명드린 그 도서 지역과 이제 도시 좀 더 큰 도시 지역 봤을 때 교통 수요가 없더라도 이제 우회 단축률이 큰 지역에서는 이제 현재에 비해 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 시사점입니다. 그래서 이는 이제 도로에 조금 더 공공적 가치를 좀 강화하는 방향이지 않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제 연구의 한계나 향후 연구는 이제 앞서 선행 연구에서도 이제 다양한 이제 통행 목적 등 이제 다양한 통행 시간 가치를 그렇게 세분화하였는데 본 연구의 범위에서 이를 다루지 않아서 이런 방향으로 발전을 시켜 나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문헌이고요.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결론 슬라이드 좀 한번 다시 볼까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이러한 성향이 강하다. 예, 여기서 나이가 많은 사람의 어떤 기준이 있나요? 제가 이제 그 전체 모형을 조금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제 제가 그 모형을 로진 모형을 추천할 때 레퍼런스 값이 이제 30, 40대 기준으로 했을 때
20대가 이제 그 대한 노선을 덜 선호하고 50대 이상이 30, 40대에 비해 더 선호한다는 것이 유의하다는 것을 발견하여서 이렇게 결론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럼 50대 이상이 기존 노선보다 대한 노선을 더 선호한다는 얘기예요? 네, 기존 노선을 더 선호하는 기존 방향. 노선을 더 선호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제 저도 이 데이터를 봤을 때 조금 특이했던 게 기존 노선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 선문 비율도 한 7대 3 정도로 이제 기존 노선이 조금 많이 나왔는데, 이런 언밸런스한 데이터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의미를 담아보자면 저는 이제 그 기존 노선에 대한 변경을 꺼려하거나 그런 익숙함이 조금 작용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이 들었습니다. 1000명의 연령대 분포가 어떻게 되나요? 연령대 분포가 제가 조금 이제 연령으로 보시면 이제 남성 여성인데, 여기 개로 보시면 이제 50대가 가장 많았고 이제 계속 증가하다가 60대에서 가장 감소하는 경향이 보였습니다. 65세 이상도 있나요? 제가 지금 데이터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65세 이상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이제 궁금하고 이것도 보면서 느꼈던 거는 이제 고령 운전자의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령 운전자, 사실 고령 운전자도 정의를 하기 나름인데, 그러니까 운전 능력에 따라서 고령 운전자를 정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법적으로 정할 것이냐 뭐 이런 이슈가 있긴 하지만, 고령 운전자의 비율이 이제 많이 증가하고 있는 와중에 어떤 이런 통행 시간 가치와 관련해서 어떤 노선을 더 선택을 더 선호하고 그게 통행 시간 가치 변화에 어떤 영향을 주고, 우리가 이제 완전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의 어떤 정책적인 임플리케이션을 향후에 좀 더 고민해 보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은 좀 드네요. 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네, 네. 노 박사님. 저도 저기에 이제 인구 분포 같은 경우 나올 때 지금 현재 우리나라 뭐 전체적인 연령별 인구 분포에 맞춰서 그 비율을 맞춰서 한번 뽑아봤으면, 샘플링을 할 때 그렇게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조금 설문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확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려할 수 있는 부분들은 물론 고려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런 것들도 함께 제시해 줬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교통계획 쪽을 그 상대적으로 잘 모르는 분야긴 해서 제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만들어낸 이제 통행 시간 가치라는 게 그 향후 결론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목적이 가장 큰 요인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1분이 줄었을 때 내가 어디 놀러 갈 때랑 여가 통행할 때랑 출퇴근 통행할 때는 1분의 가치가 분명히 다를 거고, 그 다음에 원거리 통행했을 때도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1시간 거리에서 5분 늘어나는 거랑 5시간 걸리는 거리에서 5분 늘어나는 거는 체감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저기에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그 나오는 값들은 당연한 분포이긴 한데 결국은 거기에서 가지는 값의 크기가 의미를 갖는 거잖아요. 네. 그럼 나온 그 값의 크기를 정책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지금 여기 내놓으신 게 결국 그냥 통행 시간 가치가 그냥 몇 정도이다라고 끝나기 위해서 쓴 논문은 아니실 테니까, 네. 예, 그런 쪽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한번 더 제시를 해주셨으면 이 논문의 가치가 조금 더 좋게 평가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발표는 한밭대학교에서 준비를 해주신 내용이네요. 바로 발표 시작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동 기상 관측 장비 데이터를 활용한 이제 도로 포장 파손 과정의 모델링에 대해 발표할 한반대학교의 최승현입니다. 오늘 발표는 본 연구에 대한 전체적인 서론과 본 연구에서 활용한 모델, 그리고 그로 인한 실증 분석 및 결론 및 향후 연구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연구의 배경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많이들 아시다시피 이제 국토의 인프라도 이미 노후가 시작되어서 뭐 30년 이상 사용한 인프라의 비중이 2016년에는 10.3%였는데 2026년에는 26.8%, 2036년에는 61.5%로 이제 점점 늘어날 전망입니다. 또한 노후화된 인프라가 늘어남에 따라서 그 인프라를 관리하기 위한 유지보수 예산이 증가해야 되는데, 이와는 반대로 인프라 관련 예산도 올해보다 2.6% 감소한 18.5조 원으로 인프라가 노후화됨에 반대로
인프라에 대한 예산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올해 이제 기존의 사회 기반 시설물에 대한 좀 트렌드가 바뀔 수 있는 이제 지속 가능한 기반 시설 관리 기본법이 이제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은 해당 시설물에 대한 최소 관리 목표를 설정해서 해당 시설물의 성능을 평가하고 그 성능 평가된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그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아주 최근 트렌드에 맞는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법률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시설물에 대한 성능 평가가 아주 중요한 시점에 이르렀는데요. 이제 저는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도로 포장에 대한 성능 평가에 있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도로 포장의 파손은 크게 뭐 포장 설계, 재료, 교통 하중, 기온 강수량 등의 환경 조건에 영향을 받아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해외 즉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LTPP 뭐 롱텀 페이브먼트 퍼포먼스 구간이라고 해서 특정한 구간의 뭐 교통량 그리고 환경 변수 등의 데이터를 모두 측정할 수 있는 식으로 데이터를 관리해서 이렇게 측정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해당 도로 포장 구간의 전체적인 성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일반 국도의 경우 이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이제 포장관리 시스템 운영하고 있지만 이제 도로 포장 구간에 대한 뭐 교통량 데이터는 취득하고 있는 반면에 이제 환경 변수 데이터 같은 경우는 해당 구간에 대한 취득이 직접적으로 어려워서 이에 대한 반영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이제 국내의 포장관리 시스템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제 도로 포장의 성능을 평가한 연구를 많이 살펴보면은 주로 이제 해당 도로 포장 구간에서 직접적으로 취득되는 축하중 그리고 포장 강도 지수 그리고 교통량 등의 지표를 바탕으로 해서 많은 성능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내 도로 포장을 기준으로 성능 평가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제 환경 요인, 기온, 강수량, 적설량, 제설자 사용량 등과 같은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한 연구는 아직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제 본 연구에서는 이제 일반 국도 포장의 성능을 나타내는 한 가지 지표인 이제 균열률 지표를 대상으로 해당 균열률 지표에 대한 기대 수명을 추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기대 수명을 추정함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환경 변수를 이제 활용하려고 하였는데요. 이제 환경 변수를 취득함에 있어서 이제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이제 종강 기상 관측 장비와 자동 기상 관측 장비를 각각 활용해서 두 데이터 셋 중 어느 데이터 셋이 좀 더 높은 성능을 나타내는지에 대한 비교도 같이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로 포장의 뭐 성능을 평가하는 다양한 모델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도로 포장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외부적인 요인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정론적 모델을 활용할 경우에는 좀 높은 성능을 이끌어내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을 많이 해결하고자 이제 확률론적 모델이 많이 적용되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활용한 모델은 이제 마르코프 해저드 모형을 기반으로 하는 이제 마르코프 혼합 해저드 모형을 활용하였습니다. 이제 기존에 뭐 많이 있었던 뭐 설명 변수에 대한 적용 문제, 뭐 수렴 문제, 표본의 크기 문제 등을 대부분 활용한 이제 모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모형은 크게 이제 전체적인 모델은 이제 베이지 정리를 기반으로 해서 모델이 구성되어 있고 뭐 베이지 추정법에 의한 파라미터에 대한 추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모델에 대한 설명은 아마 이 표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간략히 이제 설명드리고자 하는 개념은 이제 마르코프 위험률 모형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 모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시점 간의 상태 변화가 발생할 확률에 대해서 이제 추정을 하는 모델인데 제가 활용할 이제 모니터링 데이터 같은 경우는 1년을 단위로 해서 취득이 되어지는 모델이다 보니까 뭐 A년도와 A 플러스 1년도 간의 상태 등급이 변할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추정해서 해당 등급의 뭐 기대 수명을 추정하는 모델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에 또 한 가지 들어가는 요인 중에 이제 이질성 요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이질성 요인은 이제 일반 국도를 관리하는 게 각 지방 국도 관리청별로 이제 다양한 이제 파손 형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다양한 파손 형태를 이제 표현할 수 있도록 이제 이질성 요인이 이제 고려될 수 있도록 이제 모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모델을 추정해
산정된 이제 파라미터와 파라미터에 대한 이제 설명 변수인 x를 고려해서 해당 이제 균열율에 대한 기대 수명을 이제 추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활용한 데이터는 이제 일반국도 포장 관리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이제 도로 포장 모니터링 구간 데이터를 활용하였고 총 11년치의 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이제 해당 모델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모델의 값이 이제 등급으로 표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래 보시는 표를 기준으로 해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각각에 대한 상태 등급을 분류하였습니다. 또한 데이터를 분류함에 있어서 이제 ASOS 데이터 기반과 AWS 데이터 기반 데이터셋을 각각 구분하였는데 이제 데이터 세트 수의 차이가 나는 것은 이제 이상치 데이터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약간 차이가 이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이제 분석에 활용할 독립 변수는 크게 이제 교통량 변수, 이제 포장 강도 변수, 이제 환경 변수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변수 중에서 이제 교통량 변수와 이제 포장 강도 변수는 이제 포장 관리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그대로 활용하였고 환경 변수 중 먼저 이제 제설제 사용량은 해당 구간에 직접 적용되는 값이 아니라 이제 해당 지방관리청에서 전체적으로 사용되는 제설제 사용량을 해당 지방국토관리청의 연장으로 나누어서 킬로미터당 대략적으로 얼만큼 들어가는지를 각각의 구간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데이터가 이제 환경 변수 데이터가 있는데 이제 환경 변수는 이제 ASOS 데이터와 AWS 데이터에서 공통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평균 최고 최저 기온 데이터와 총 강수량 데이터를 각각 선별하였습니다. 두 데이터의 가장 큰 차이는 이제 ASOS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국에 이제 102개소 정도가 있는 반면에 이제 AWS는 이제 자동 기상 관측 장비이기 때문에 비교적 더 넓은 커버리지를 가질 수 있도록 총 510개소의 데이터 51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 잘 안 보이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 보이시는 이 파란색 지점들이 이제 도로 포장에 대한 모니터링 구간입니다. 즉 제가 추론하기로는 이제 AWS 데이터가 좀 더 넓은 커버리지를 갖도록 이제 분포가 되어 있다 보니까 AWS 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좀 더 정확한 저는 성능 예측이 가능할 것을 일단 추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을 구성한 다음에 이제 본 모델을 활용해서 이제 파라미터를 취득하기 위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여러 번 수행해서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 값이 안정화될 때까지 적절한 파라미터 및 시뮬레이션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분석에 활용한 변수는 각 연도별로 봤을 때 이제 축하 중 데이터 그리고 S&P에 해당하는 포장 강도 그리고 이제 평균 최저 기온 그리고 총 강수량 제설제 사용량을 최종 변수로 활용해서 이제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이제 분석 결과 이제 각 파라미터별로 이제 부정적인 값은 저희가 제거를 했고요. 여기서 부정적인 값이라는 것은 이 파라미터 값을 이제 기대 수명 산정에 적용했을 때 일반적으로 축하 중 같은 경우 축하 중이 많을수록 이제 포장의 기대 수명은 점점 이제 줄어들 거라고 기대가 되지만 반대로 이제 마이너스 값이 적용되어지게 되면은 이 모델 식에 의해서 포장에 대한 기대 수명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각 설명 변수의 의미와 이제 이 파라미터 값이 역전되는 경우에 대해서 모두 부정적인 값을 제거하고 이제 최종적인 결과 값을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파라미터 값을 적용해서 이제 기대 수명을 단순하게 산정한 결과를 보시면은 이제 ASOS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대 수명을 산정했을 때는 13.56년 그리고 AWS 데이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16.49년으로 산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이제 일반 국도의 이제 평균 공용 수명이 12.7년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 평균 공용 수명에 대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ASO 데이터를 기반으로 평균 수명을 추정한 것이 좀 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대 수명과 좀 더 유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제 이 모델을 활용해서 이제 균열 지표에 대한 기대 수명을 추정했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축하 중 그리고 S&P 최저 기온이라는 유효 설명 변수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데이터별로 이제 13.56년에서 최대 16.49년에 이제 기대 수명을 취득할 수 있었고요. 이제 이 기법을 활용할 경우에 이제 각 지역의 포장 파손 특성을 고려해서
이와 관련된 다양한 유지보수 전략이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제 향후 연구로는 이제 균열률 이익 지표의 뭐 수용 변형, 중단 평탄성 지표에 대한 기대 수명 추정도 당연히 필요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실제 기대 수명과의 좀 더 적절한 비교를 통한 모형 예측 결과의 비교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노 박사님 있으세요? 일단은 제가 궁금한 게 여기서 나오는 결과값이 가지는 의미가 뭔지 솔직히 제가 잘 이해를 잘 못하겠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서 기대 수명이 13년이고 16년이고 이렇게 값을 제시하셨는데 네. 그러면 지금 현재 PMS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 이용을 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네. 우리나라 국도는 평균적으로 13에서 16년의 이제 수명을 갖는다라고 제시한 게 결론인 건지, 아니면 이 값이 가지는 의미가 뭐 그 현재 상황을 어떻게 관리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 값을 만들어낸 것 같긴 한데 네. 어떻게 그 관리하는데 활용될 시키려고 만들어낸 값인지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포장 관리 시스템에서는 이제 장내의 포장의 생애 주기 비용을 추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제 장내의 포장이 어떻게 파손될 것인지 예측해서 이제 그에 적합한 이제 유지보수 전략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아주 높은 성능을 갖는 이제 이 포장의 기대 수명 예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 네. 기대 수명이라는 게 현재 어떻게 보면 지점마다 네. 각각의 다른 기대 수명을 가질 수 있을 예,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제시해 주신 이 방법을 이용을 하면은 각각에 대해서 뭐 정밀한 기계를 측정하지 않고도 네. 그 계략적이지만 어느 정도 확률 정확도가 높은 값을 뽑아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그런 측면으로 내기 위해서는 약간 조금 딱 값을 결론으로 제시하는 것보다 그걸 추정하는 방법론에 조금 더 치중을 해서 그 모형을 도출해서 그 결과를 제시해 주는 게 조금 그 목적에 맞는 결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거든요. 네네. 이제 결론이 좀 이제 간략화된 부분이 있는데, 이제 네네. 결론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이제 두 데이터를 활용했을 때 기대값만 단순하게 보여드렸는데, 이제 이 앞에서 제가 좀 설명을 빠뜨린 부분이 이제 이질성 요인에 의한 이제 다양한 설명서가 또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이러한 뭐 다양한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일단 어느 데이터 셋을 적용하는 것이 이제 전체적인 추세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적합한지 분석하는데 초점을 뒀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보다 적정한 방법을 찾는 게 첫 번째 이 연구의 결과니까 네. 두 개 중에 네. ASOS를 쓰는 게 더 낫다. 네, 이게 현재는 2차적인 그렇습니다. 결론. 네. 네, 알겠습니다. 기상 정보를 네. 포장 파손 정도를 예측하는데 그동안 써본 적이 없나요? 예,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 희한하네요. 네. 포장 파손 정도의 기상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줄 텐데 그동안 포장 연구하시는 분들이 기상 정보를 한 번도 활용해 본 적이 없나요? 이제 그러니까 해외는 그건 잘 몰라서 궁금해서 예, 물어보는 거예요. 해외는 아마 있는 걸로 추정이 되는데 국내 네. 같은 경우 이제 도로 포장의 파손 모형을 추정하는 분야에 있어서 좀 많이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네. 좀 그 굉장히 위험한 발언인데 그 포장하는 분들 들으면 잘못하면 열받는 얘기인데. 하여튼 뭐 그렇다 치고 그다음에 하나 궁금한 거는 예. 이 기상청에서 수집하는 그 기상 스테이션 자료잖아요. 네. 그게 이제 어떤 경우는 도로에 바로 인접해 있을 수가 있고 네. 어떤 경우는 저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걸 어떤 표현을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격거리라고 할까? 뭐 네, 이런 거. 맞습니다. 그게 다 다른데 네. 그런 거에 대한 영향은 없을까요? 어떤 도로 구간은 바로 인접해 있고 네, 네. 그래서 비교적 도로의 어떤 기상 상황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자료가 수집이 됐을 수도 있고 네. 어떤 도로 구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떨어져 있어가지고 네. 좀 반영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고려하기 위해서 이제 ASOS 데이터, AWS 데이터가 고려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제가 분석한 결과로는 일단은 ASOS 데이터, 그러니까 뭐 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구간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측면이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와서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을 고려한다면 이제 예를 들어서 모니터링 구간을 중심으로 뭐 구간에 대한 이격거리를 뭐 예를 들어 1km든지 1km든지 적정하게 설정한 다음에
뭐 그런 구간의 데이터만 적용해서 이제 분석을 해보는 등의 좀 분석 결과도 네, 그러니까 추론할 수 바로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얘기가 그 얘기였는데, 네. 그걸 좀 분리를 해내야 되지 네네네. 않을까. 이게 왜냐하면은 그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이슈 때문에 네. 그 기상 자료가 수집되는 스테이션의 어떤 이격거리에 따라서 네네. 수집되는 데이터가 도로 상황을 잘 나타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예, 때문에 그런 건 한번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또 ITS가 설치되어 있는 구간들이 대부분일 테고 네. 그 도로 관리하는 목적으로 해서 이제 RWIS라고 기상 정보 수집이 붙어 있는 구간이 꽤 있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가 그러니까 전 구간은 다 안 되더라도 일부 구간이라도 그런 것들이 있으면 거기서 나온 데이터하고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많지가 않고 네. 사실 정확도가 어느 정도가 확보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신뢰도가 높은 몇 군데하고 네. 저렇게 비교를 해보면 말씀하신 부분 오철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과 결합을 해보면 어떤 게 좀 더 정확한지 네. 그다음 신뢰도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이런 것들 조금 방법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일단 1차적으로는 RWS 데이터를 일단 활용하려고 봐서 해봤는데 데이터를 적용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었어서 일단 기상청 데이터를 활용하는 쪽으로 그를 잘 튜닝을 안 하기 때문에 저도 그 데이터를 한번 이제 VDS 데이터하고 매핑을 시켜서 분석을 해봤는데 이게 사실은 잘 안 맞아요. 아, 근데 그것도 따지고 보면은 유지관리 비용을 우리가 좀 더 네네, 맞습니다.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자꾸 유지관리 비용, 인프라 관련된 비용을 이제 정부에서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내용 잘 들었고요. 그럼 마지막 발표도 한밭대학교에서 준비한 내용이네요. 교통량 정보와 머신러닝을 이용한 미세먼지 배출량 분석. 예, 발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마이크 대.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밭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재학 중인 현세건입니다. 저는 이제 교통량 정보와 머신러닝을 이용한 미세먼지 배출량 분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서론과 연구 방법론 그리고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했는지 그리고 결론 및 향후 연구 순으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 2월 환경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평상시 이제 미세먼지의 국외 영향은 30%에서 50%가 되고 만약 고농도 미세먼지가 관측될 시에는 60%에서 80%가 유입되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국내에서 생산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국내 미세먼지 발생량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교통량이면서 이 국내 발생량의 총 50%를 차지한다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국가 또는 지자체별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그 효과를 측정하거나 실제로 그 교통유발 시설들이 들어설 때 미세먼지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통량과 미세먼지 사이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고 그 관계를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이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헌 고찰인데요. 그래서 2017년 6개월간 이제 미세먼지를 구한 것에서는 이제 서울시 평균과 미세먼지의 평균을 차이를 군집 분석한 것이 있고요. 또한 교통 혼잡 지역과 대중교통 지구 약 200m를 간격을 두어서 미세먼지를 측정해서 그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있다는 것도 이제 사전에 이제 연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통량 밀집 지역과 자동차 대기 오염 영향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이제 도로변 대기 측정소와 도시 대기 측정소 간의 짝을 지어서 교통 밀집 지역과 비밀집 지역 간의 이제 교통량과 미세먼지 상관관계를 분석을 했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유의미한 차이를 나왔고 거기에 대한 설명식을 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존의 연구에서 교통량과 속도 밀도를 이제 포함을 해서 연구를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시켜보려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데이터는 대전시 수집 구간 총 12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환경공단에서 제공해주는 데이터고요. PM10과 PM2.5 그리고 질소산화물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수집 기간은 2019년 1년간을 그 대상으로 했고 그리고 또 도시대기 도로 주변 측정소 중 도로 주변 측정소 데이를 이제 1시간 단위로 이제 수집을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교통량 데이터 취득입니다. 그래서 대전시 도로 교통량 수집하는 구간 41개 곳이 있고요. 그 수집 데이터는 이제 교통 DW 시스템이라고 해서 대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사이트에서 이제 다운로드를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데이터 수집 기간은 2019년 1년으로 했고 또 미세먼지 데이터와 마찬가지로 1시간 단위로 이제 수집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뜯어봤는데요. 이제 그 DW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그 교통량 데이터는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에 이제 다 측정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8,731쌍의 데이터 중에서 이제 결측치나 아니면 영값 또 아니면 이상치 제거를 통해서 총 3,706쌍 데이터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 3,706개의 데이터 그리고 각 미세먼지와 그 41개의 밀도, 교통량, 속도 데이터를 해서 저 박스 형태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상관 분석을 진행을 했는데요. 그래서 두 변수 사이의 선형 관계를 측정하는 것이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범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결과를 도출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음의 상관인지 양의 상관인지를 파악을 하기 먼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보시는 것은 미세먼지 측정소 간의 상관성 분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집중해서 봤던 것은 대흥동과 월평동이었는데 왜냐하면 이 대흥동과 월평동 구역이 측정소가 그 도로변 대기를 측정하는 측정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도심지 대기를 측정하는 것인데, 그래서 대흥동과 정림동, 둔산동의 상관관계를 보면은 다른 것과는 확연히 낮은 수치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고 이 두 개가 이렇게 상관성이 좀 다른 것보다 낮은 이유는 그 교통량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이유가 될 수 있지만 하지만 저는 여기 교통량이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그 세 지역, 그 미세먼지 측정한 세 지역에 이제 가장 가까운 교통 측정 지점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측정소에 가장 인접한 지점의 변수를 취득하기 위해서 그 교통존을 설정을 했고요.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대흥동이 이제 그 도로변 대기를 측정하는 곳이어서 그런지 미세먼지 평균은 다른 곳보다 높았고요. 하지만 그 교통량이나 속도 밀도는 둔산동, 정림동, 대흥동 세 지점이 다 어떤 유의미한 변수를 가질지 파악하지 못하게 좀 굉장히 각각 개성적인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조금 어떻게 하면 정량적으로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분석을 할 수 있을까 해서 이런 다중 회기식을 좀 변경을 해서 다음과 같은 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x1 플러스 3에는 이제 교통량, 그다음에 x2 플러스 3에는 속도, x3 플러스 3에는 밀도를 두고 각각의 웨이트를 붙인 다음에 이제 이 교통량, 속도, 밀도는 하나의 교통량 수직 구간에서 측정된 것이니까 거기서도 웨이트를 붙이고 이제 요것을 가지고 이제 다중회귀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다중회귀 분석의 결과인데요. 그래서 둔산동과 정림동은 예상하셨다시피 그 미세먼지와 교통량 간의 상관관계는 매우 낮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될 건 대흥동 같은데요. 그래서 대흥동 같은 경우에는 그 다른 두 지역보다 조금 그 교통량과 미세먼지의 상관성이 훨씬 더 높게 나왔습니다. 보시는 빨간색은 이제 마이너스 음의 관계고 검은색은 이제 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둔산동, 정림동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교통량과 미세먼지 상관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연구를 진행을 했고 또 측정선 간의 상관성 분석을 통해 변화의 차이가 큰 곳을 세 곳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각 교통변수 측정소 간의 가중치를 산정을 했고 그 결과 대흥동에서 가장 높은 R스퀘어 값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R스퀘어 값이 높아지고 예측을 좀 더 잘 한다면은 교통량과 교통 유발 시설들이 생길 수 있는 저감방을 우선적으로 시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변화를 예상하고 미세먼지 상관관계를 통하여 교통량 변화에 따른 정량적 미세먼지도 도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에 조금 취약하신 유아나 노인들이 주로 활동하는 곳에 조금 더 미세먼지 저감 장치를 먼저 투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밀도를 썼나요? 네, 밀도 썼습니다. 밀도 데이터는 어디서 얻어? 그 DW 시스템에 같이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DW 시스템이 뭐죠? 그 대전시에서 교통량 정보 수집을 한 것을 제공해주는 그런 사이트인데요. 데이터베이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밀도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어떻게 있을까? 그 차로당 교통량도 산정하고 또 속도 같은 것도 다 측정을 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박은미 교수님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대전시 DW는 박은미 교수님 하시는 그거 아닌가? 맞죠? 맞습니다. 그럼 전화 한번 해봐야 되겠네. 밀도가 어떻게 나왔는지. 하여튼 그렇다 치고. 그래서 지금 교통량, 밀도, 속도를 가지고 미세먼지를 맞춰보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미세먼지 센서라는 것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 교통 그걸 왜 맞추려고 하는 거죠? 그 미세먼지 센서에서 수집된 미세먼지 양을 그냥 활용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쓸 수는 있는데 네. 이제 만약 교통개발 시설 같은 것이 들어왔을 때 네. 그럼 여기는 이제 이 구조에 이제 교통량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변하는 것에 따라서 미세먼지가 더 발생할 수도 있기도 하고 아닐 수도 있을 그러니까 건데 미세먼지 센서를 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 그래서 그 전에 사전에 미세먼지가 증가한다고 예측이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뭐 어떤 보호 장치라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영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아, 네. 뭐 교통 유발 시설이 들어오면 거기다 그냥 미세먼지 센서 하나 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미세먼지를 수집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사후 그걸 교통 사고가 아니라 달고 실시간으로 지금 우리도 공원 같은 데 가서 봐도 현재 미세먼지가 여기에 뭐 낙스가 얼마고 PM이 얼마고 하는 게 뜨잖아요. 네. 그냥 그런 거를 갖다가 설치해서 거기서 올라온 데이터를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교통량, 속도, 밀도로 미세먼지를 맞추려고 하는 노력을 왜 하냐? 이런 궁금증이 든다 이거죠. 조금 거시적으로 봤을 때 네. 만약 교통량이 좀 증가한다고 또 파악이 되면은 네. 미세먼지도 똑같이 증가를 한다고 하면 거기서에 대한 대책을 미리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진행했습니다. 아니 근데 일단은 왜 그냥 검지를 하면 될 걸 왜 추정을 하냐 이거. 지금 우리가 과거의 추정의 시대에서 지금 이제 검지와 관찰의 시대로 넘어섰잖아요. 네. 들어섰잖아요. 그 검지 기술의 발달, 빅데이터 이런 걸로. 그러니까 그냥 미세먼지 센서를 곳곳에 설치를 해가지고 별로 이제 값도 많이 싸졌으니까 네. 그냥 그 미세먼지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유해 물질들을 그냥 관찰하고 자료를 수집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이 시점, 이 시간에 이 공간에서 뭐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한다. 이거 알면 그냥 관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왜 교통량, 속도, 밀도를 가지고 추정을 하냐? 추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또 오류도 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향후 연구로는 그 차종별 분류까지 한번 진행해 보려고 그러니까 했습니다. 차종별 분류를 해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분류를 해볼 수도 있는데 무언가를 인풋으로 써서 무언가를 아웃풋으로 맞추는 추정이라는 걸 우리가 뭐든지 할 수가 있죠. 할 수가 있는데 그걸 이제 왜 하냐? 그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미세먼지라고 하는 것은 미세먼지 센서를 가지고 얼마든지 실시간으로 와이드 에리어에서 우리가 검지를 할 수가 있는데 왜 꼭 교통량, 속도, 밀도를 가지고 미세먼지를 맞춰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 고민 한번 해보세요. 나도 고민 한번 해볼게요. 내가 생각한 게 맞는 접근인지 내가 스스로도 고민해 볼 테니까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노 박사님. 네, 저는 생각에 미세먼지 교통 부분에 있어서의 미세먼지가 미치는 영향 그 요인을 볼 때 교통량, 속도, 밀도 이 세 가지를 보셨는데 이 세 가지를 선택한 이유가 뭔지 먼저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걸 취득하기 쉬워서 이걸 썼는지 아니면 연관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쓰셨는지 그게 여쭤보고 싶은데 그 이유가 왜냐하면 교통량이 많다고 속도가 높다고 낮다고 해서 미세먼지가 많다 적다 이렇게 했을 때 상관관계가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했었거든요. 그 이유는 미세먼지 배출량을 이거 하기 위해서 일단은 수집 데이터를 쓰셨잖아요. 도로변에 있는 걸 쓰셨고 차가 지나가요. 여기 먼지가 원래 있었었고 그거를 측정을 하고 있었는데 차가 빨리 지나가요. 그리고 빨리 많이 지나가요. 그럼 미세먼지가 더 확산돼 버려서 이 지역의 미세먼지는 없어질 것 같아요. 측정소 근처에. 네. 예. 그렇게 된다 그러면 오히려 원하시는 데이터하고 다른 결과값 데이터를 사용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차가 원래 생각은 교통량이 많으면 미세먼지가 많아질 거다라는 기본 가정하에서 접근을 하셨을 것 같아요. 아닌가요? 일단은 저는 데이터를 먼저 확인을 하고서 네. 아까 처음에 있었던 여기에서 네네네. 있었다 해서 넘어와서 그 생각을 가지고 한번 데이터를 뜯어봤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과연 상관성이 있을까라고 해서 이 전체에 대해서도 상관 분석을 진행을 네네. 해봤고요. 근데 만약 밀도가 같은 구역에서 그 교통량도 이제 상이한 지역에서 속도가 달랐는데 어떠한 지역은 미세먼지가 양의 상관관계가 나왔고 어떠한 다른 지역은 이제 음한 상관관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각각 따로따로 보기보다는 하나로 묶어서 보는 것이 좀 더 올바른 접근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다중 회계식도 제시를 해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대응동 자료가 제가 기억하는 게 맞으면 교통량이 높았을 때 미세먼지가 작아지는 음의 상관관계로 나타난 거 아닌가요? 아까 도로변 대응동이었었고, 네, 대응동 맞아요. 그쵸? 교통량이 그 대종로 양도 같은 있고 경우, 있고. 네, 네네네. 네, 그래서 저런 요인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도로변 대기 측정소도 도로변에서 얼마나 이격되어 있는지 따라서 그게 차가 지나감으로 해서 확산의 영향이 더 가는 측정소일 수도 있고, 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검지되는 그 측정소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그 입자도 작고 하기 때문에 차량의 움직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대기 확산이라든지 이런 거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이 지점에 발생하고 있는 미세먼지 측정량을 측정하는 것보다는 그거가 주변에 이제 제 생각에는 교통 쪽에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옆에 지나간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그리고 주변의 건물이라든지 이런 거 배열 때문에 생기는 그 흐름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영향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차량, 그 교통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주변의 그 보행로를 걷고 있는 사람한테 미치는 영향을 조금 더 측정할 수 있는, 그 영향을 구분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조금 아까 오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측정을 하는 게 이런 모형식을 만드는 것보다는 더 의미가 있는 거고, 그렇게 나온 결과를 모형화시킨다든지 이런 쪽으로 한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더 의미 있는 모형 같은 걸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사실은 내가 이게 연구가 뭐 이상하다라는 의미는 아니고, 왜냐면 나도 이런 비슷한 연구를 꽤 했었고 논문도 썼었고 했는데, 그러니까 요렇게 해가지고 교통량, 속도, 밀도랑 미세먼지랑 관계가 있다 해서 끝나면 뭔가 좀 이렇게 한 발짝 더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까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 센서를 가지고 설치하면 된다. 당연히 설치하면 되지만 거기에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에미션에서부터 나오는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온갖 잡동사니, 예를 들어서 공장 굴뚝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공사장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이런 게 다 관찰이 되니까 이 트래픽에서 나오는 에미션으로부터 나오는 미세먼지만을 알 수는 없죠, 정확하게. 근데 우리는 이제 좀 더 포커싱을 트래픽에다 이제 두고 있으니까, 그렇게 미세먼지 센서를 달아가지고 전반적인 미세먼지 데이터를 수집한다고 했을 때 그 안에 트래픽의 영향이 얼마인지는 사실은 알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접근이 의미는 있는 거예요. 의미는 있는데 지금 한 발자국 더 나간다고 하는 건 예를 들어 어떤 의미냐면은, 이렇게 트래픽으로부터 추정된 에미션을 가지고 그 에미션이 결국에는 노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 확산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이 보행자한테도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또 그 도로 옆에 있는 아파트 단지라든지 공원에서 산책하고 있는 호흡기 질환자들한테도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이런 것까지 이제 부정적인 영향으로 트래픽이 이제 에미션 관점에서 퍼져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그런 부분까지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연구가 되면은 또 좋은 의미 있는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잘못됐다고 내가 아까 막 따지고 든 게 아니고 나도 그런 거를 이제 해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잘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그 5분의 발표를 우리가 잘 들었고 다 재밌었어요. 재밌고 유익하고, 앞으로 또 향후 좀 더 추가적인 분석이나 고민을 통해 가지고 더욱 한 발자국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연구 주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간도 딱 2시 10분까지 배정이 돼 있었는데 2시 5분에 아주 적절하게 시간 배정도 잘 돼서 잘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게 좌장으로 참여해 주신 노 박사님께도 감사드리고, 또 발표해 주신 5분들, 그리고 발표해 주신 분 말고도 이 연구에 같이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써 교통 운영 및 정책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